야 휠체어 탄 아시아에 피터슨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득 찬 강당을 순식간에 침묵시켰다. 다른 애들처럼 뛰어다닐 수 없으니 그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았겠지. 와서 우리에게 보여줘봐. 장애인들도 쓸모없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민호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미국 학교에 온 지 불과 사흘째. 이 여자는 철저하게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녀의 눈빛에서 민호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모두에게 휠체어를 탄 한국 소년이 이곳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휠체어를 피아노 쪽으로 밀면서 그는 수백 개의 시선이 등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호기심 어린 눈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곧 있을 굴욕을 학수고대하는 눈빛이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키득거림은 마치 그의 귓가에 꽂히는 바늘 같았다. 피터슨 선생님은 팔짱을 끼고 곧 벌어질 실패를 음미하듯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곧 목격하게 될 일이 이 학교뿐 아니라 그녀 자신의 인생까지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민호가 손가락을 튕기며 피아노 건반을 터치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잠시 소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호의 회복 이야기를 지금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박민호는 손가락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서울에서 시카고로 건너온 지 이제 몇 달이 지났지만 웨스트우드 고등학교의 차가운 복도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귀에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미국 학생들의 속삭임이 크게 울렸다. 저 한국에는 왜 항상 혼자 있지?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그렇겠지, 바보야.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할아버지 박지성 씨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은 내 다리를 볼 것이다. 하지만 네가 보여줘야 할 것은 네 영혼이다. 음악실 문이 열리자 피터슨 선생님의 날카로운 눈빛이 민호에게 꽂혔다. 그녀의 입가에 피어오른 미소에는 어딘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겠어요. 피터슨 선생님이 교실 구석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호 씨, 체육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니 그 시간에 뭔가 다른 재능을 키웠겠죠. 우리에게 피아노 실력을 보여주시겠어요?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꿈틀거렸다. 민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 피터슨 선생님은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해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다. 아시아 사람들은 다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다고 하던데 피터슨 선생님이 덧붙였다. 몇몇 학생들이 더 크게 웃었다. 민호는 천천히 휠체어를 피아노 쪽으로 돌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순간 부산에 있는 작은 집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그의 작은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음악은 다리가 필요 없단다, 민호야. 음악은 마음과 손가락만 있으면 된단다. 피아노 앞에 자리를 잡으며 민호는 피아노 의자를 옆으로 밀었다.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높이를 조절하자 피터슨 선생님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 장애가 있는 외국인 학생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았을 때 교실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그가 다음에 할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음악은 너의 언어란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도 음악으로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 민호의 손가락이 첫 음을 누르기 직전 그는 고개를 들어 피터슨 선생님과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결단만이 있었다. 첫 음을 터트리자마자 민호의 손가락들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선율이 교실을 가득 채웠고 피터슨 선생님의 얼굴에서 승리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운 민호는 자신의 시작이 얼마나 다른 곳에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했다. 낯설고 차가운 시카고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 18년 전 한국의 부산으로 돌아갔다. 그날은 부산의 가장 추운 겨울밤 중 하나였다. 젊은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아기 담요를 한 채운 집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3살 배기 아들의 겨드랑이에 마지막 키스를 하며 그녀는 종이 한 장을 담요 옆에 꽂았다. 미안해 내 아들아. 엄마가 내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없어.
제발 누군가 널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줘. 그녀는 뒤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돌아보면 결심이 흔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질 무렵 집 안에서는 오래된 피아노의 재즈 멜로디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집에 사는 노부부 박지성과 김미선은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다. 지성 씨는 미국에서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다 은퇴 후 고향 부산으로 돌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들추어보고 작은 아기의 얼굴을 발견했다. 미선아,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셨네. 미선 씨가 다가와 아기를 안았을 때 그녀는 아기의 다리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거부감이 아닌 순수한 사랑과 연민만이 가득했다. 지성 씨, 이건 운명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지성 씨는 가만히 종이를 집어들었다. 젊은 어머니의 짧은 메시지를 읽으며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잡았다. 놀랍게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지성의 손가락을 꼭 붙잡았다. 미선아, 이 아이의 이름을 민호라고 지어주자. 민은 민첩함을, 호는 호랑이처럼 강한 정신을 의미하지. 다리가 불편해도 이 아이는 분명 강한 영혼을 가졌을 거야. 바로 그 순간 집 안에서 흘러나오던 재즈 멜로디가 절정에 달했다. 마치 우주가 이 세 사람의 만남을 축복하는 듯했다. 미선 씨는 아기 민호를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지성 씨는 마지막으로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 있을 젊은 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당신의 아들은 이제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날 밤 버려진 아기의 울음소리와 재즈 피아노의 선율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민호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민호가 5살이 되던 해 부산의 작은 아파트 창문을 통해 비치는 햇살이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다. 박지성은 의사의 진료 결과를 담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성씨, 어떻게 해요? 김미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옆방에서 작은 전자키보드로 연습하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멜로디가 집 안에 은은하게 퍼졌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민호가 특별한 수술을 받지 않으면 평생 걸을 수 없을 거래. 지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국에서는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없대.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이미 저축해둔 돈을 모두 민호의 치료비로 사용했다. 전 재즈 피아니스트였던 지성은 이제 피아노 강사로 일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미선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다. 그날 밤 지성은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다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시카고의 블루노트 클럽에서 공연하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로버트 레이놀즈, 옛 밴드 동료였던 그는 이제 시카고에서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가 되어 있었다. 용기를 내어 국제 전화를 건 지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의 상황을 설명했다. 레이놀즈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다. 지성, 자네 손자를 위한 실험적 치료 프로그램이 있네. 미국으로 오게. 민호에게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그 말은 지성의 가슴에 불꽃을 지폈다. 하지만 미국으로 가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미선아, 지성이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무섭기도 하지만 민호를 위해서라면. 미선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해요. 민호는 우리의 기적이에요. 다음 날 지성은 민호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민호야, 우리 미국이라는 곳에 가려고 해. 그곳에서 네 다리가 더 나아질 수도 있어. 민호의 까만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빛났다. 미국은 여기랑 달라요, 할아버지. 지성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음식을 먹지. 하지만 음악은 모든 나라에서 같단다. 내 손가락이 피아노에서 춤추는 것처럼 언젠가 내 다리도 춤출 수 있을 거야.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피아노도 가져갈 수 있어요? 지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론이지. 음악은 항상 우리와 함께 갈 거야. 이렇게 박지성 가족은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40년간 모아온 재즈 레코드와 악보들, 미선의 반찬 가게, 그리고 평생을 살아온 부산의 익숙한 거리들과 이별을 준비했다. 면접, 서류 작업, 비자 신청,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이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할아버지가 창가에서 홀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미국행 비행기 티켓이 도착한 그날, 지성은 오래된 가족 피아노를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운송비는 그들의 빠듯한 예산을 훨씬 초과했다. 눈물을 삼키며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의 영혼의 일부였던 악기를 쓰다듬었다. 민호야 이리 오렴. 지성은 손자를 피아노 앞에 앉혔다. 오늘부터 특별한 레슨을 시작할 거야. 우리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내 손가락에 이 피아노의 영혼을 새겨 넣어야 해. 6살 민호의 작은 손이 낡은 건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졌다. 몇몇 키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피아노는 내 다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필요하단다. 지성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 손가락이 내 마음의 목소리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단순한 동요부터 시작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반복하는 동안 민호의 눈은 점점 빛나기 시작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지성은 손자에게 점점 더 복잡한 멜로디를 가르쳤다. 한국 전통 민요 아리랑과 재즈의 기본 화음이 섞인 독특한 연주 방식이 탄생했다. 밤이 깊어 민호가 다리 통증으로 잠들지 못할 때면 그는 몰래 거실로 기어나와 피아노 앞에 앉았다. 달빛이 그의 작은 손가락을 비추는 가운데 그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멜로디를 부드럽게 연주했다. 매번 그렇게 연주할 때마다 다리의 고통은 조금씩 잊혀져 갔다. 어느 날 밤 미선은 민호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발견하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사랑,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지성 씨, 나중에 남편에게 속삭였다. 미국에서 민호가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요? 우리 피아노는 여기 두고 가야 하는데. 지성은 아내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다. 음악은 악기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야. 민호는 이제 그걸 알고 있어. 출발 전날 밤 지성은 민호에게 마지막 레슨을 가르쳤다. 그것은 그가 직접 작곡한 곡이었다. 종이 날개. 단순하지만 가슴을 파고드는 멜로디였다. 이 곡은 내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단다. 지성이 설명했다. 처음에는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희망으로 변해가. 언젠가 네가 더 크고 강해지면 이 곡을 완성시켜 주렴. 민호는 할아버지의 곡을 열심히 연습했다. 손가락이 아파도 지치더라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 곡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그의 영혼에 새겨지는 약속이었다. 출발 당일 민호는 마지막으로 피아노에 작별 인사를 했다. 작은 손으로 건반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내가 돌아오면 다시 너를 연주할게. 그때는 내 다리로 서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서는 순간 민호는 뒤돌아 피아노가 있는 거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동시에 비쳤다. 할아버지가 항상 말했듯이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가 민호의 유일한 무기가 되어 낯선 나라에서의 싸움을 준비했다. 시카고 공항의 형광등 불빛이 민호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었다. 플래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이 거대한 미로 같은 공간은 부산의 어느 곳과도 달랐다. 끝없이 이어지는 영어 안내방송, 서로 부딪히며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 크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다른 이곳에서 민호는 자신의 새 휠체어를 꽉 움켜쥐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민호가 한국어로 속삭였다.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이 지성과 미선,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작은 아시아 소년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성은 손자의 어깨를 가볍게 쥐며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함이 역력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나라에 왔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박지성 씨, 한 목소리가 들렸다. 로버트 레이놀즈 박사가 환한 미소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시카고에. 한국어로 인사하는 레이놀즈의 서툰 발음에 민호는 깜짝 놀랐다. 미국인들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다. 이쪽이 당신의 손자군요. 안녕 민호야. 레이놀즈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며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답했다. 병원 재단에서 제공한 아파트는 놀랍도록 휠체어 접근성이 좋았다. 넓은 복도, 낮은 싱크대, 그리고 특별히 조정된 욕실. 민호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첫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부산의 익숙한 바다소리가 아닌 도시의 끊임없는 소음이었다. 집에 대한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피아노가 없어요.
민호가 할아버지에게 중얼거렸다. 이제 어떻게 연습해요? 지성은 부엌 테이블 위에 종이를 펼치더니 피아노 건반을 그리기 시작했다. 펠빌 8개의 건반, 하얀색과 검은색이 정확한 위치에 그려졌다. 여기서 연습하자. 지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진짜 피아노를 찾을 때까지.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병원으로 향했다. 레이놀즈 박사는 민호의 다리를 자세히 검사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수술부터 시작해야 하고 이후 몇 년간의 물리치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완전한 회복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성은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그들은 기적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언제나 더 복잡했다. 민호는 의사의 말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른들의 표정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로 옮겨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순간 민호는 결심했다. 만약 다리로 걸을 수 없다면 그는 음악으로 날아오를 것이다. 지성이 가르쳐준 종이 날개는 이제 단순한 곡이 아닌 그의 삶의 청사진이 되었다. 시카고에 도착한 지 2달, 민호의 첫 번째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8살이 된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웨스트우드 초등학교. 첫날 아침 민호는 거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만졌다. 미국 학교 유니폼은 없었지만 지성은 손자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단정한 셔츠와 넥타이를 준비했다. 내가 영어를 잘 못하면 어떡해요, 할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미소로 이야기하려면 지성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기억해, 네 안에는 음악이 있어. 교실 문이 열리자 20명의 미국인 아이들이 일제히 민호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낯선 아시아 소년과 그의 휠체어가 마치 외계인처럼 보였다. 얘들아, 새 친구를 소개할게요. 민호 박이에요. 한국에서 왔대요. 윌슨 선생님이 말했다. 민호, 자리에 앉으렴. 민호가 휠체어를 움직여 빈자리로 향하는 동안 속삭임이 교실을 가득 채웠다. 제 눈 좀 봐. 너무 이상해. 왜 걷지 못하는 거지? 전염될까? 점심시간, 민호는 혼자 구석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다. 갑자기 한 소녀가 다가왔다. 그게 뭐야?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소녀가 코를 찡그리며 물었다. 김밥이에요. 한국 음식.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때 다른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한 남자아이가 민호의 도시락을 바닥에 쳐버렸다. 김밥이 타일 바닥에 흩어졌다. 이상한 외계인 음식은 여기서 먹지 마. 남자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참았다.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네가 울 때마다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더 강해진단다. 그날 오후 수학 시간에 윌슨 선생님은 복잡한 방정식을 칠판에 썼다. 누가 이걸 풀 수 있을까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민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윌슨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지목했다. X는 12입니다. 민호가 영어로 또박또박 말했다. 윌슨 선생님의 눈이 커졌다. 맞았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했니? 저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민호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그 순간부터 윌슨 선생님은 민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체육 시간에 피터슨 선생님은 달랐다. 박, 넌 참여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움직일 수 없잖아. 그녀가 크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놀 때 민호는 벤치에 홀로 앉아 있어야 했다. 그날 밤 민호는 할아버지에게 부탁했다. 피아노 더 가르쳐 주세요. 제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지성의 눈에 결의가 빛났다. 그는 손자의 요청이 단순한 음악적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절실한 필요였다. 힘겨운 한 달이 지났다. 민호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아이들의 놀림을 피해 도망쳤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학교 강당 뒷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용히 휠체어를 밀고 들어간 그는 무대 위에 놓인 검은 그랜드 피아노를 보고 숨이 멎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민호는 천천히 피아노로 다가갔다. 부산을 떠난 이후 처음 보는 진짜 피아노였다. 종이 건반으로 연습한 지 몇 달, 손가락이 진짜 건반을 갈망했다.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조정해 피아노 앞에 앉은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몸을 관통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종이 날개의 첫 소절이 강당을 채우기 시작했다. 민호는 자신이 연주하는 곡에 완전히 몰입했다. 놀림도, 외로움도, 심지어 다리의 통증까지 모든 것이 잊혀졌다. 그때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렸다. 와우! 놀라서 돌아보니 문 앞에 아담스 선생님이 서 있었다. 학교 음악 교사였다. 누가 너에게 그렇게 연주하는 법을 가르쳤니? 아담스 선생님이 감탄하며 물었다. 제 할아버지요. 민호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미국에서 재즈 피아니스트였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할아버지 이름이 뭐니? 박지성이요. 아담스 선생님의 눈이 커졌다. 블루노트 퀸텟의 박? 세상에 내 할아버지는 시카고 재즈계의 전설이야. 민호는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가 유명한 음악가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아담스 선생님은 민호에게 방과 후 피아노를 연습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여기서 연습해도 좋아. 내가 지켜볼게. 아담스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날부터 민호의 학교 생활에 작은 빛이 들어왔다. 수업이 끝나면 그는 강당으로 달려가 피아노를 연주했다. 아담스 선생님은 가끔 조언을 주거나 새로운 테크닉을 가르쳐 주었다. 민호, 너는 타고난 음악가야. 어느 날 아담스 선생님이 말했다. 내 연주에는 대부분의 어른들에게도 없는 감정이 담겨 있어. 민호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그는 장애가 있는 아시아 소년이 아닌 음악가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민호가 연습하고 있을 때 윌슨 선생님이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민호의 연주를 들었다. 아담스 선생님이 네 연주에 대해 많이 얘기하더구나. 윌슨 선생님이 말했다. 이제 네가 왜 수학도 그렇게 잘하는지 알겠어. 음악과 수학은 깊은 관계가 있거든. 점점 더 많은 교사들이 민호의 재능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민호는 이 사실을 집에서는 비밀로 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미 그의 치료비로 충분히 걱정하고 있었고 그는 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4년이 흘렀다. 12살이 된 민호는 웨스트우드 중학교에 진학했다. 그의 영어는 거의 완벽해졌고 수학과 과학에서는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었다. 하지만 휠체어는 여전히 그를 다른 학생들과 구분짓는 장벽이었다. 더 큰 문제는 피터슨 선생님이 같은 학교로 정은 온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체육교사이자 음악활동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민호는 여전히 특별 대우를 받는 장애인 학생일 뿐이었다. 수학 올림피아드 신청서가 왔어요. 박군을 제외하고 모두 가져가세요. 피터슨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며 말했다. 대회 장소에 휠체어 접근성이 없거든요. 민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수학 올림피아드는 그가 몇 달 동안 준비해온 대회였다. 나중에 윌슨 선생님을 통해 그는 피터슨 선생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회 장소에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있었지만 신청 마감일은 이미 지나버렸다. 민호야, 정말 미안하구나. 윌슨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집에서도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다. 지성과 미선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성은 심장병 진단을 받았고 미선은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민호의 치료를 지원하던 실험 프로그램이 재검토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문이 있어 어느 날 밤 지성이 미선에게 한국어로 속삭였다. 민호는 자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어떡하죠? 민호의 치료비는 너무 비싼데. 미선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음악이 항상 길을 찾아내. 지성이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민호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여전히 가족의 짐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만약 자신이 걸을 수 없다면 적어도 다른 방법으로 가족을 도울 것이다. 피아노를 통해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다음 날 민호는 아담스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제가 연주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담스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때마침 다음 달에 자선 연주회가 있어. 네가 참여하면 좋겠다. 민호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이것이 그가 기다려온 기회였다. 하지만 그들은 피터슨 선생님이 음악 행사의 감독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그녀는 민호의 참여를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자선 연주회 일주일 전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강당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할아버지에게 배운 곡을 연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박? 피터슨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강당을 메웠다. 민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얼어붙었다. 아담스 선생님이 연습해도 된다고. 아담스 선생님은 이제 결정권이 없어. 피터슨 선생님이 가까이 다가오며 냉소적으로 미소 지었다. 음악 활동은 내가 감독하게 됐으니까. 그녀는 민호의 악보를 집어들고 훑어보았다. 종이 날개, 네가 작곡한 거니? 할아버지가 시작하셨고 제가 발전시켰어요. 민호가 조용히 대답했다. 듣자 하니 자선 연주회에 참여하고 싶다던데. 피터슨 선생님이 악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불가능해. 프로그램이 이미 꽉 찼거든. 민호는 반론하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사실 네가 정말로 재능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 그녀의 눈에 악의적인 빛이 감돌았다. 오늘 음악 수업 시간에 전교생 앞에서 연주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재능이 있다면 숨기면 안 되지. 민호는 갑자기 위험을 감지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함정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하면 그녀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까. 좋아요. 민호가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준비됐습니다. 그날 오후 음악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심지어 다른 반 학생들까지. 피터슨 선생님이 모두를 소집한 것이 분명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겠어요. 피터슨 선생님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학교에 숨겨진 재능이 있다고 하네요. 박민호 군이 자원해서 피아노 연주를 들려준대요.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과 속삭임이 퍼졌다. 모두가 민호를 쳐다보았다. 그중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대부분은 조롱하는 표정이었다. 박군은 체육 시간에 참여하지 않으니 그 시간에 다른 재능을 발전시켰겠죠? 피터슨 선생님이 덧붙였다. 아시아 학생들은 모두 악기 하나쯤은 다루잖아요, 그렇죠? 인종적 고정관념이 담긴 그녀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렸다. 민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휠체어를 피아노 쪽으로 밀며 민호는 주위의 시선을 느꼈다. 피아노 의자를 옆으로 밀고 자리를 잡는 동안 그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너를 얕보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겁먹지 마라.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피터슨 선생님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민호가 긴장해서 실수하거나 더 나쁘게는 아예 연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호의 내면에 타오르는 불꽃을 보지 못했다. 그의 눈이 결의에 찬 채로 빛났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첫 음을 누르려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첫 음이 강당을 울렸을 때 피터슨 선생님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음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을 깨는 천둥과 같았다. 민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그의 종이 날개는 이제 단순한 연습곡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고통, 외로움, 그리고 인내가 음표마다 세우며 들어 있었다. 한국 전통 멜로디와 미국 재즈가 완벽하게 융합된 이 곡은 민호의 이중적 정체성, 그의 과거와 현재, 그의 상처와 희망을 모두 담고 있었다. 첫 부분은 부드럽고 슬픈 한국 자장가로 시작해 점점 복잡한 재즈 즉흥 연주로 변해갔다. 누구도 14살 소년이 이런 감정과 테크닉을 가질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다. 학생들의 표정이 조롱에서 놀라움으로 다시 경외로 바뀌어갔다. 몇몇은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다. 다른 학생들은 민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음악은 자유롭게 날아올랐다. 피터슨 선생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녀의 우월감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민호를 굴욕스럽게 만들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모든 학생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다. 무대 뒤편에서 레이놀즈 교장, 민호를 미국으로 데려온 의사의 아들, 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민호의 연주를 듣고 왔다가 그 광경에 충격을 받고 말없이 지켜보기 시작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다. 민호의 손가락이 마지막 음표를 연주할 때 강당에는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한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갑자기 폭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환호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번졌다. 생애 처음으로 민호는 휠체어를 탄 아시아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놀라운 재능을 가진 음악가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영혼을 음악을 통해 드러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느꼈다. 민호, 누군가가 외쳤다. 앙코르. 피터슨 선생님은 입을 딱 벌리고 무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민호를 굴욕스럽게 만들려던 시도는 오히려 그를 학교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민호는 다시 한번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즉흥적으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강당은 그의 음악에 매료되었다. 레이놀즈 교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나와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차별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다. 민호의 연주 비디오는 그가 필요한 증거였다. 민호의 연주 영상은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퍼졌다. 레이놀즈 교장은 즉시 학교 이사회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안건은 단 하나, 장애 학생과 소수민족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 문제.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탁월한 재능의 표현이 아닙니다. 레이놀즈 교장이 이사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묵인해온 제도적 문제의 증거입니다. 그는 피터슨 선생님의 행동을 상세히 설명했고 민호의 연주 영상을 이사들에게 보여주었다. 영상을 본 이사들의 표정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말했다. 이런 행동은 우리 학교의 가치에 어긋납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다. 현관문을 열자 지성과 미선이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공식적인 봉투가 놓여 있었고 두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불안하게 물었다. 미선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어보였다. 치료 프로그램이 취소됐어. 민호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왜요? 미국 시민권자만 무료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대. 지성이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우리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민호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153 그의 다리 감각을 점차 회복시켜주던 특수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었다. 이 치료 없이는 그동안의 모든 진전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민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두 노인은 이미 그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다. 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이 끔찍한 소식 앞에서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지성이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항상 길이 있단다. 그날 밤 민호는 작은 전자 키보드 앞에 앉아 조용히 연습했다. 갑자기 그의 발가락에서 미세한 따끔거림이 느껴졌다. 너무 미세해서 상상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민호에게는 그것이 희망의 신호였다. 창밖으로 시카고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민호는 결심했다. 어떻게든 그 돈을 모을 것이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와 가족의 생존을 위한 도구였다. 전화기가 울렸다. 미선이 받았다. 한참을 듣더니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성에게 전화를 넘겼다. 여보세요? 네, 제가 민호의 할아버지입니다. 지성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어떻게? 민호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끊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성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서려 있었다. 누구셨어요? 민호가 물었다. 레이놀즈 교장 선생님이었다. 지성이 천천히 대답했다. 네가 오늘 학교에서 연주했다고. 그리고 학교에서 자선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한대. 네가 그 행사의 주인공이 될 거래.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레이놀즈 교장의 전화 다음 날 민호의 이야기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중국계 미국인 학생 리사 첸이 있었다. 그녀는 항상 멀리서 민호를 지켜봐 왔지만 말을 건넬 용기가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 단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도록 둘 수 없어요. 리사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모인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말했다.
민호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아담스 선생님은 음악계 인맥을 동원했고 레이놀즈 교장은 학부모 연합을 모았다. 놀랍게도 이전에 민호를 놀리던 학생들조차 그의 연주에 감동받아 돕겠다고 나섰다. 우리에게 필요한 금액은 15만 달러예요. 리사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돈을 모을 거예요. 한편 피터슨 선생님은 수년간의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었다. 학교 이사회는 소수민족과 장애 학생들에 대한 그녀의 처우 패턴을 발견했고 마침내 그녀의 해고를 결정했다. 동시에 학교의 포용성 정책이 전면 재검토되었다. 피터슨 선생님의 행동은 우리 학교의 가치에 어긋납니다. 레이놀즈 교장이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선언했다. 이제부터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민호는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매일 피아노 연습을 계속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출 때마다 그는 발가락에서 미묘한 감각을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니었다. 음악이 그의 뇌에 전기적 자극을 주고 이것이 꺼져가던 신경 연결을 되살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자려고 누웠을 때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 그의 오른쪽 발가락이 이불 아래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 일어난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민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내일 레이놀즈 박사님께 말씀드려야겠다.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학교로 가는 길에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성과 미선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현관 계단에는 대형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웨스트우드 고등학교 봄음악회 포스터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친애하는 박 가족께 이번 음악회의 모든 수익금은 민호의 치료비로 기부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참석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레이놀즈 교장 드림.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성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손자의 어깨를 꼭 껴안았다. 민호는 포스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이름이 메인 피아니스트로 크게 적혀 있었다. 공연까지는 단 2주 남았다.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행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미래가 걸린 기회였다. 웨스트우드 고등학교의 연례갈라 행사가 열리는 날, 강당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다. 평소와 달리 낯선 얼굴들이 많았다. 지역, 한인 커뮤니티, 재즈 음악가들, 의사들, 장애인 권리 활동가들까지 모두 시카고 전역에 퍼진 민호의 이야기에 이끌려 온 사람들이었다. 민호와 그의 조부모가 강당에 들어서자 기립 박수가 쏟아졌다. 당황한 세 사람은 레이놀즈 교장의 안내를 받아 무대 앞 첫 줄에 마련된 특별석에 앉았다. 오늘 밤 레이놀즈 교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우리는 단순한 학업 우수성을 넘어 용기와 인내, 그리고 음악의 세계를 잇는 힘을 기념합니다. 리사 첸이 무대에 올라 커다란 모형 수표를 들고 나왔다. 단 2주 만에 우리 커뮤니티는 민호 박의 치료를 위해 17만 5천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의 재능이 완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성과 미선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규모의 지원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민호 역시 감정에 압도되어 굳어 있었다. 이때 민호의 어깨에 손이 닿았다. 돌아보니 레이놀즈 박사, 민호를 미국으로 데려온 의사였다. 치료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가 속삭였다. 적절한 치료를 계속하면 몇 달 안에 목발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가장 놀라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레이놀즈 교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의 메인 피아니스트는 무대에 오르기 위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레이놀즈 박사와 지성의 도움으로 민호는 처음으로 특수 워커에 의지해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관중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굳건하게 피아노를 향해 몇 발자국을 내디뎠다. 그 짧은 거리는 민호에게 마라톤과도 같았다. 다리에 체중을 실을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관통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피아노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그의 눈은 승리의 기쁨으로 빛났다. 관객들의 기립박수가 몇 분간 이어졌다. 일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민호가 안고 워커를 옆에 둔 채 그는 마이크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이 곡은 종이 날개라고 합니다.
걸을 수 없을 때도 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제 할아버지 박지성님과 할머니 김미선님께 바칩니다. 첫 음표가 울려 퍼지자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민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닿았을 때 그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두려움과 기대, 슬픔과 희망, 과거와 미래가 모두 그의 음악 속에 녹아들었다. 종이 날개의 첫 부분은 미선이 불러주던 한국 자장가의 부드러운 선율로 시작했다. 그 멜로디는 점차 변화하며 복잡한 재즈 요소를 담기 시작했고 이는 지성의 이전 경력을 기리는 듯했다. 이 음악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버림받음에서 수용으로, 제한에서 자유로,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여정을 그리고 있었다. 관객석에서는 한때 민호를 과소평가했던 교사들과 학생들이 이제 진정한 경외심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리사 첸과 모금 캠페인 조직자들은 눈물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레이놀즈 박사와 그의 아들인 교장은 서로 만족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곡이 감정적 절정에 도달했을 때 민호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잠시 연주를 멈추고 워커를 잡고 일어나 부분적으로 서서 연주를 계속했다. 그것은 분명 불편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자세였지만 그의 여정을 완벽하게 상징했다. 제한과 극복의 조화, 고통과 아름다움의 공존. 마지막 음표가 강당의 경건한 침묵 속에 녹아들었다. 민호는 첫 줄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여기까지 데려온 조부모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한국어나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6개월 후 웨스트우드 고등학교는 박민호 예술센터를 개관했다. 완전한 접근성을 갖춘 시설과 음악에 관심 있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제 목발로 몇 발자국을 걸을 수 있게 된 민호는 단순한 모범 학생을 넘어 편견을 존중으로, 배제를 포용으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 민호의 일기장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절반씩 섞인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내 다리는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춤추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 손은 내 대신 춤을 추며 다리로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이것이 나는 깨달았다. 충분한 것 이상이다. 부산의 어느 집 문 앞에 버려졌던 소녀는 이제 단순한 가족과 재능을 넘어 편견을 침묵시킬 수 있는 목소리를 찾았다. 그것은 외침보다 더 강력한 것,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나는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이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강당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음악은 이미 수백 명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다. 할아버지, 민호가 피아노를 다듬며 속삭였다. 이제 제가 정말로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성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미소 지었다. 넌 이미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멀리 날아갔단다, 민호야. 넌 우리의 기적이야. 미선은 손자를 품에 안으며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넌 이제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지. 그들이 함께 강당을 나설 때 민호는 문득 깨달았다. 그가 가진 장애는 결코 그의 한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그가 음악이라는 다른 언어를 배우게 된 이유였을 뿐. 그리고 그 언어로 그는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